세상이 외면했던 천재. 쇼펜하우어의 삶과 일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한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섭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식탁 위에 반짝이는 금화 한 잎을 꺼내 올려놓습니다. 종업원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 금화가 팁으로 주어지는 날, 더 정성껏 시중을 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남자는 조용히 그 금화를 다시 자기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분노를 참지 못한 종업원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대체 왜 금화를 꺼내놓으시는 겁니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 자신과의 내기라오. 저 영국 관리가 밥을 먹으면서 여자, 개 이외의 주제로 대화를 한다면 그날은 이 금화를 자선함에 넣을 생각이지. 그 관리는 끝내 그 주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화는 영영 자선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철학사에서 가장 괴팍하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불행하면서도 가장 독창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건강하게,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금욕을 설파했지만 고급 레스토랑을 즐겼고, 여성을 혐오했지만 어머니와 하녀들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외쳤지만 그 삶에 지독할 만큼 집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모순과 천재성이 기묘하게 얽힌 한 인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1788년 2월 22일, 프로이센 서부의 항구 도시 단치히, 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하일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자유도시 단치히를 기반으로 무역업을 해온 그는 부유하고 자존심 강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지적이고 활달하며 문학적 재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완벽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둡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의 기질이 있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집안에는 언제나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대였습니다. 밝고 사교적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둡고 예민하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아이. 그 아이가 훗날 쇼펜하우어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의 꿈을 심었습니다. 상인이 되어라.
나처럼 세상을 헤쳐나가는 실용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유럽 각지로 여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여행지에서 세상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툴롱의 갤리선 노예들, 런던 빈민가의 참상, 거리에 넘쳐나는 거지들과 병자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구나. 아름다운 척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아래엔 고통뿐이다. 아버지가 의도한 건 세상을 알아라였지만 아들이 배운 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였습니다. 그 여행이 훗날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직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9살 되던 해 자유도시 단치히가 프로이센에 병합됩니다. 아버지에게 이것은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자유도시 함부르크로 이주했습니다. 새 도시에서 아버지는 다시 무역업을 시작했지만 마음속 우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805년 아버지는 함부르크 창고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아버지 생전에 반항하고 학업 대신 철학과 문학에 빠져들었던 기억들. 그것들이 모두 죄책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분노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요한나에게로. 이 어머니 요한나, 그리고 살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요한나는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롱을 열었습니다. 살롱. 지금 우리나라의 룸살롱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유럽에서 살롱은 최고 지식인들이 모여 교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귀족의 사랑방이자 당대 문화의 심장부. 마담의 역할은 손님들의 대화를 이끌고 그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나의 살롱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 최고의 지성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그곳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림 형제도 요한나 살롱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롱에 또 한 명의 유명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독일 문학의 거성 괴테였습니다. 괴테는 요한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난봉꾼으로 유명했던 그는 매력적인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수작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괴테는 살롱 구석에서 표정을 잔뜩 찌푸린 채 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저 청년은 누구인가? 요한나가 대답합니다. 아,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쫓겨나서 여기 와서 책이나 읽고
엄마한테 반항이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답 없는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그 청년에게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불러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은 천재다. 쇼펜하우어도 비상했습니다. 살롱에서 어머니의 남자 손님들이 시시한 말로 어머니에게 아첨할 때 괴테만은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지성 대 지성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의 천재성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와 몇 마디 대화만으로 가능성을 꿰뚫어 보는 남자. 이 지성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물론 이 생각은 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의 성공보다 아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어머니로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민하고 어두운 쇼펜하우어에게 어머니의 밝음과 즐거움은 배신으로 읽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무엇이 저렇게 즐거운 거지?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3. 퇴학, 상처, 그리고 여혐의 탄생. 사실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의 살롱에 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쇼펜하우어는 고타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문계 공부를 시작한 그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특히 집중한 것은 고전어였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아버지 생전에는 감히 배울 수 없었던 언어들이었습니다. 사어, 즉 죽은 언어는 무역에 하등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알았습니다. 그 언어들이야말로 위대한 고전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라는 것을. 그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 속도는 교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직접 나서서 쇼펜하우어를 과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6개월째 이상한 시 한 편이 학생들 사이를 돌았습니다. 한 교사를 조롱하는 익명의 시였습니다. 범인은 뻔했습니다. 이만한 문장력을 발휘할 녀석은 언어 수재이자 여류문학가 요한나의 아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뿐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허위를 적발해내던 쇼펜하우어에게 보수적인 독일 김나지움의 교사는 탐스러운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행의 대가는 퇴학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인문계 공부를 불과 6개월만 맛보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가 있는 바이마르로 오게 됩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혼자서 살롱을 경영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어머니를 목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심의 도마 위에 어머니를 올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전혀 슬프지 않은 것 아닐까.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공상은 점점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자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부도덕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이 성장기의 비극이 쇼펜하우어를 악명 높은 여혐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여자는 종족 번식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두 성별을 정 가운데에서 자르지 않았다. 여성은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중간적 존재,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여자는 결혼에 대해 매춘부처럼 접근한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경악스러운 발언들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 비뚤어진 죄책감과 상처에서 자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공상, 그 공상이 굳어진 믿음,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여성관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그 모든 혐오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여성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챙겨주는 식사, 하녀들의 청소와 빨래. 그는 어머니와 싸우고 살롱을 저주하면서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엄마와 하녀들이 싫어도 여자들의 보살핌은 안락했기 때문이다. 밥, 청소, 빨래. 거기다 틈만 나면 말싸움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입니다. 4. 괴테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와의 전쟁. 괴테는 요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될 것이요. 요한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천재는 나오지 않는 법이에요. 농반 진반의 가벼운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모자는 폭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못된 여편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한 장소가 계단 바로 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아들을 밀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계단 위에서 아래까지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이것은 분명 웃음이 나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서로 지독하게 상처받은 두 인간인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21살이 되면 살롱을 처분해버리겠다. 그러나 요한나가 순진한 동네 아줌마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너한테 가는 유산은 전체의 3분의 1로 묶어놨단다. 잘 나가는 살롱 마담을 우습게 보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도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떨고 계실 때 즐거움만을 찾아 헤맸고, 쓸쓸히 돌아가실 때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던 바와 같이 너와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너는 항상 낮 시간에 나를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다가 사라진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편지들입니다. 요한나는 살롱 단골이었던 독일 시인 빌란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철학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당시 빌란트는 7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의 통찰력에 감명받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철학을 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쇼펜하우어는 빌란트에게 굳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불결한 것입니다. 78살의 노인에게 이 말이라니. 이쯤 되면 나이 먹고 봉변당한 수준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26살이 되던 해 두 모자는 의절했습니다. 편지 교류만 계속하자는 합의를 보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의과대학 그리고 철학으로 21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요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우울증 걸리게 하는 철학을 때려쳤구나. 오산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 물리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려고 의대에 진학했던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교수들의 약점을 잡아 논쟁을 걸고 논파시키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학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엄마와 하녀들이 싫어도 여자들의 보살핌은 안락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엄마를 괴롭히고 학교에서는 교수를 괴롭히는 생활.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2학기도 채 마치지 않고 그는 철학과로 옮겼습니다. 칸트의 철학을 접한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칸트는 쇼펜하우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열정과 재능으로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던 그는 마침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합니다. 제목은 충족이유율의 내 겹의 뿌리에 관하여. 괴테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나는 아들을 놀려주기로 했습니다. 뿌리, 약 지을 때 넣는 약초 뿌리 말이니? 참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보복으로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와 어머니 살롱 옆에 독채를 얻어 살며 어머니와 하녀들을 괴롭히는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식사와 살림을 육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리고 비극적 출판.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일생의 역작을 완성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양 사상사에서 손꼽히는 대작이자 그가 전 생애를 쏟아부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다. 이성이 아니라 방향도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충동하는 의지가 세계를 움직인다. 인간도 그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며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이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요한나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책은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의 책이 헛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날이 오면 내 책은 고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00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음 해인 1819년 어머니 요한나의 장편 로맨스 소설 가브리엘레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일생을 걸어 쓴 철학서는 팔리지 않고 어머니의 로맨스 소설은 유럽 전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황.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 굴욕 속에서도 어머니와의 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7불교와의 만남, 동양 사상의 수용. 쇼펜하우어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리스 전통과 기독교 사상 안에서 사유할 때 그는 동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불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하신다면 저는 제 철학적 논리들은 뒤로 숨기고 부처님의 말씀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철학만큼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집 서재 한쪽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그것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가정부가 어느 날 그 불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박하신 지식인이시오. 그는 불교가 서양 철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혜의 영역을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명상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철학과 접목한 불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불교를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그는 불교의 열반 개념을 소멸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양과 동양의 철학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려 한 최초의 서양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불교의 영향은 그의 삶의 방식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동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해를 가하는 행동은 매우 천한 행동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스스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서양의 문화에 그는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애정을 그는 한 존재에게 쏟았습니다. 자신의 개에게. 이름은 아트만. 힌두 철학에서 영혼, 자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아트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8. 헤겔, 영원한 라이벌.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헤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평생 증오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의 부교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던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의 시간표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겠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헤겔은 유럽 전역의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언제나 한산했습니다. 결국 그의 강의는 폐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 위에 있다고 확신하던 그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그 이후 쇼펜하우어는 헤겔에게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퍼부었습니다. 비밀리에 철학을 지배하는 군주, 불합리를 주장하는 이, 야바이꾼, 정신병원의 잡담,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처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글쓰기론이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헤겔의 난해한 문체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마치 위대한 사색에 빠진 것처럼 연극을 한다. 거짓된 주장을 날조하는데 적합한 난해한 문체와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신조어를 뒤섞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난해한 문장 뒤에 숨어버린다. 자신의 강의를 폐강시킨 헤겔에 대한 끝없는 질투가 그의 문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헤겔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재빨리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헤겔은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영원한 적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소심하고 신중했던 남자, 기이한 일화들. 철학사에서 쇼펜하우어만큼 뒷이야기가 풍부한 인물도 드뭅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철학 강의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그는 극도로 소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삶에 지독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이 있을 경우 빨리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층에만 살았습니다.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자신의 물건에 일부러 다른 이름표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아끼는 찻주전자에 독약이라고 붙여놓는 식이었습니다. 도둑이 훔쳐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발을 할 때는 이발사가 자신의 목 근처 머리카락은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이발사가 목을 벨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권총을 옆에 두고 잤지만 동시에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묻을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된 뒤에야 관을 덮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외출할 때면 자신이 마실 물을 따로 들고 다녔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실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도 믿지 않았습니다. 매주 은행 직원에게 이자를 집으로 직접 가져오게 해 자신이 눈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까봐 독일인이면서도 장부를 영어로 썼습니다. 나중에는 더 생소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금화는 잉크병 속에 숨겨두었고 지폐는 침대 밑에 숨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1848년 프랑스 대혁명 때는 정부군이 자신의 집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혁명 세력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한 것입니다. 세상을 저주한 사람이 세상의 것들에 이토록 집착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알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맹목적 인생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철학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시집재봉사 여인, 그리고 철학사의 폭력 사건.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성격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1821년 8월, 이웃에 살던 47살의 재봉사 여인이 그의 집 문 밖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녀를 계단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사에서 보기 드문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한 일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갔고 그는 계절마다 그 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화가 났겠는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52년, 그 재봉사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라틴어로 아분을 맞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늙은 여자가 죽었다. 골칫덩어리가 사라졌다. Orbit anus, ebit onus. 이 라틴어 문장은 절묘하게 운이 맞습니다. Orbit anus, 노파가 죽었다. ebit onus, 짐이 사라졌다.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 소개되어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10일 토론의 기술, 논쟁의 달인. 쇼펜하우어는 논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출간하지 않은 원고가 있었는데 사후에 토론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묶여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논리적이고 정직한 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논쟁, 즉 정신적 싸움의 기술서입니다. 그가 정리한 기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라. 논증이 안 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아라.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라. 뜻밖의 화를 낸다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동음이어를 이용해 교묘하게 반박하라.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재빨리 쟁점을 바꾸어라. 그리고 끝으로 인신공격은 최후의 수단이다. 얼핏 보면 비겁하고 불합리한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논쟁의 모습이다. 상대방이 이런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쟁터에 나가야 지지 않는다. 손자의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 기술들을 일상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교수들을 논파할 때도, 어머니와 싸울 때도, 해겔을 공격할 때도, 그는 자신이 쓴 기술서의 가장 열렬한 실천자였습니다. 12 해겔이라는 게, 그리고 유언. 이제 쇼펜하우어 일화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여성을 혐오했으니 결혼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개였습니다. 이름은 아트만. 그는 아트만에게 말을 걸고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고 아트만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유언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개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이름이 헤겔이었습니다. 평생 증오했던 그 헤겔의 이름을 자신의 개에게 붙여놓고 그 개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이러니일까요? 화해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헤겔에 대한 마지막 조롱이라고 봅니다. 살아있을 때는 당신 강의실이 꽉 찼을지 몰라도 결국 내 유산을 가져가는 건 당신 이름을 가진 내 개라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쇼펜하우어에 숨겨진 화해 욕구라고 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영원한 적수와 화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어느 쪽이든 이것은 쇼펜하우어답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이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사람. 13. 헤벨과의 만남, 고슴도치 딜레마. 1857년 5월 4일, 69살의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헤벨을 만나게 됩니다. 헤벨은 이미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발표한 유명 작가였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공통 지인인 극작가 요르단에게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난처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가 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두 발 달린 털 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헤벨을 소개한단 말인가. 하지만 헤벨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한 요르단은 결국 쇼펜하우어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네. 프리드리히 헤벨일세. 그러자 그때까지 잔뜩 찌푸리고 있던 쇼펜하우어의 표정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헤벨에게 말했습니다. 요르단,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헤벨, 당신의 희곡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목이 참 좋았소. 이 희극에는 진짜 알맹이와 진리가 있었지. 헤벨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문은 별로였네. 너무 서툴렀어. 비수를 꽂았습니다. 헤벨은 잠시 좌절했지만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작품을 눈여겨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에 한결 온화해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연극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조명 담당자가 아직 무대 위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에 조명까지 환하게 켜져 있으면 관객들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웃음을 터뜨리지 않겠소. 나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아.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는 희극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조명 담당자처럼 이 세상이라는 비극의 무대 위를 서성이고 있으니 말일세.
쓸쓸하고 자조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쇼펜하우어 특유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떨어지면 추워집니다. 그들은 가장 덜 아프고 가장 덜 추운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평생 사람들을 멀리하고 두 발 달린 짐승이라 불렀던 그 쇼펜하우어가 동시에 인간관계의 이 미묘한 진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4 늦게 찾아온 명서.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쇼펜하우어는 조금씩 달라지는 세상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검소한 가구, 단순한 장식. 방문객들은 종종 그가 잠시 머무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간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집에는 점점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헤겔이 죽고 세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의 철학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만년의 저서들이 독자들에게 가닿았습니다. 인생론집과 격언 및 삶의 예지. 이 책들은 그의 주저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통찰을 날카롭고 아름답게 담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강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그너는 그의 철학에 감동받았고 음악으로 그 세계관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톨스토이, 프루스트, 헤르만 헤세, 도스토옙스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 우리가 아는 근현대의 천재들이 하나같이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요한나의 소설 가브리엘레는 어느 헛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고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내기에서 그는 결국 이겼습니다. 시리보 쇼펜하우어의 철학,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립니다. 삶은 고통이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성은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만 보면 그는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밖에서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이 만족되기 어렵다면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욕망과 무관한 것들 예술, 음악, 명상, 자연 속에서 잠시라도 해탈을 맛보라.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비관주의의 또 다른 가치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치게 해도 그만큼 덜 상처받습니다. 제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고통에 시달립니다. 내가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도 비관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말, 행복한 생존이란 비존재보다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이 그가 제시한 행복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완벽한 삶,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소박한 집에서 72살의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 게아트만이 있었습니다. 혼자 죽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걸어 자신의 고독을 이해했고 그 고독 속에서 생각했으며 그 생각들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겔도 이미 없었습니다. 괴테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두를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재능은 다른 사람이 맞추지 못하는 관역을 맞춘다.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관역을 맞춘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오만했고 괴팍했고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옳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는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조롱하는 동안 그는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이 꽉 차는 동안 그는 그래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세상을 저주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여성을 혐오하면서 여성의 보살핌을 필요로 했던 사람, 금욕을 설파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즐겼던 사람, 삶은 고통이라 외치면서 총을 침대 옆에 두고 삶을 지켰던 사람, 그 모든 모순이 한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그를 가장 인간적인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알면서도 욕망하고, 고통을 알면서도 삶에 집착하고, 혼자이고 싶으면서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쇼펜하우어는 그 모순을 솔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입니다.